뉴스에서는 코스피가 4,500을 찍었다며 축제 분위기죠. 하지만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월 6일 하루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6,300억 원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30분 만에 또다시 5천억이 시장에 쏟아졌어요. 누가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 보유고까지 끌어다 쓰며 환율 방어에 나섰고 28년 만에 최악의 속도로 자금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를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개입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지금부터 코스피 상승의 허상, 외국인의 이탈 이유, 그리고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는 75.6%나 치솟았습니다. 2026년 들어서도 10% 가까이 급등하며 완벽한 호황처럼 보였죠. 삼성전자는 3배로 뛰었고 SK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AI 반도체 열풍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증권사 보고서마다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어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온다는 말까지 나왔죠. 투자 커뮤니티는 흥분으로 들끓었고 유튜브에는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1월 6일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선 거예요. 외국인이 주식을 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한국 시장이 꼭지를 찍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익을 실현하고 떠나겠다는 거죠. 6천억 원어치 물량을 누가 받아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30대 직장인 김 과장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이 기회다 라며 적금을 깨서 삼성전자를 샀죠. 주변 동료들도 이번엔 진짜 다르다며 계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음악이 멈추기 직전에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마지막 풍선을 받아 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린 시절 해본 적 있으시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풍선을 돌리다가 음악이 멈추면 풍선을 든 사람이 지는 게임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입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매수 적기라고 외칠 때 정작 그 리포트를 쓴 외국계 증권사의 본사는 한국 주식을 팔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코스피가 보여주는 허상의 실체입니다. 화려한 숫자 뒤에 감춰진 진실 말이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결정적인 이유,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12월 환율이 1,484원까지 치솟았어요. 1,500원 돌파가 코앞이었죠. 그 순간 정부가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으며 환율을 1,440원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인위적으로 말이죠.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외국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이 환율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시점이네.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나가면 이득이겠는걸? 이게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선 지금이 우리의 엑시트 타이밍이다. 수영장에 비유해볼까요? 물이 넘치려 하자 펌프로 억지로 물을 빼내 수위를 낮춘 겁니다. 외국인들은 알고 있어요. 펌프가 멈추는 순간 물은 다시 차오를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탈출하는 겁니다. 환율 1,440원은 시장이 만든 가격이 아니에요.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 만든 인위적인 가격이죠. 이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 두 달. 외국인들은 이런 인위적 개입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가 환율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동안 외국인들은 환차익까지 챙기며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은행이 쏟아붓는 달러를 받아가며 고맙다고 속으로 웃었을 겁니다. 시장은 결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고가 전달 대비 26달러 감소했습니다. 겨우 26달러라고요? 천만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통상적으로 12월은 은행들의 결제 수요 등으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입니다. 배당금이 들어오고 수출 대금이 정산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실제 상황입니다. 26억 달러의 감소가 아니에요.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로 50억에서 80억 달러를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했다고 추정합니다. 평가 손익이나 금 가격 변동동 같은 걸로 숫자를 보정하면 26억으로 보이는 거죠. 회계의 트릭입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28년 만이에요.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방 호스로 물을 뿌려 불은 껐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물탱크가 텅 비어버렸어요. 다음 화재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의 발표문보다 실제 데이터를 믿거든요.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엔 보유고 변동을 체크하죠. 뉴욕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탄약을 너무 빨리 쓰고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4천억 달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지금 4,150억 달러예요. 한 달에 50억씩 빠지면 3개월이면 4천억 아래로 떨어집니다. 외국인들은 그 전에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늦으면 출구가 막힐 테니까요. 한국은행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작년에 뭐라고 했을까요?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겠다며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시장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자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금리 인하는 온데간데 없고 외환 보유고를 털어 환율을 막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겁니까? 신년사에서 총재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현재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가 크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어요.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 수준을 직접 언급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죠.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을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와 서학 개미들 탓으로 돌렸어요. 국민 여러분이 달러를 너무 많이 사서 환율이 오른 겁니다. 라는 식이죠. 책임 전가의 끝판왕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 문구를 삭제하고 매파적인 태도로 돌변한 건 외국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줬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없다. 정부 눈치만 본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중앙은행의 신뢰는 한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시작해요. JP모건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리포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일관성 부족은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린다. 외국인들은 한국은행의 말 바꾸기와 책임 전가 행태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자금을 빼자. 신뢰를 잃은 시장에 돈이 머물 이유는 없으니까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가 붕괴될 경우 발생할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4천억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주시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뭐가 문제냐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올라갑니다. 조달 금리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여러분의 지갑이 얇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삽니다. 동시에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팝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오른손으로 달러를 사고 왼손으로 달러를 파는 진퇴양난의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50대 직장인 박 부장은 이 사실을 뉴스에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내 연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었다고? 그럼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분노가 치밀었죠.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고 감소 이유를 어려운 경제 용어로 포장합니다. 평가 손익 변동, 외화 자산 운용 수익 같은 말로 28년 만에 최악의 감소폭이라는 사실을 희석하려 하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겁니까? 정부는 반도체 호황만 강조하며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위험성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IT를 제외하면 경제 성장률이 1.4%에 불과한데도 코스피 5천을 외치며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겁니다. 정부는 장밋빛 미래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위험성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아요. IT를 제외하면 경제 성장률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코스피 5천을 외치며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하고 있죠. 환율 1,500원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커피값, 기름값, 밀가루 값이 치솟는 거예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지만 정부는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합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현재 환율이 1,440원대인 건 국민연금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눌려있는 것일 뿐입니다. 댐에 물을 가둬놓은 격이죠.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500원이 돌파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영장 물이 빠지듯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때 누가 벌거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실체가 드러나게 돼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썰물이 빠져야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한국 시장이 딱 그 직전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수영복을 챙겨 입고 나가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신나게 놀고 있고요. 2025년 AI 붐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AI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는 그대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건설업은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죠. 내수 시장은 고물가로 인해 얼어붙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는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정부는 괜찮다고만 합니다. 과연 괜찮을까요? 코스피 4100포인트는 착시 현상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업종이 지탱하고 있을 뿐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25년 AI 붐 덕분에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는 구조였죠. 챗GPT 열풍, AI 반도체 대란 속에서 한국은 특수를 누렸어요. 하지만 2026년에 AI 사이클이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경제는 그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 한 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건설업은 이미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도 안 팔립니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약 당첨이 로또였던 시절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내수 시장은 고물가로 인해 얼어붙었습니다. 커피값이 7,000원을 넘어가고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이 넘어요.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40대 자영업자 최 사장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떨어지고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지표는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가동률은 70%대로 떨어졌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수출도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니까 괜찮다는 식이죠. 하지만 경제는 한두 업종만으로 지탱되지 않습니다. 외발 자전거는 언젠가 넘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 위기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입니다. OECD 평균보다 25%포인트나 높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요. 30대 신혼부부 김 씨는 5억 원을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월 이자가 40만 원 늘어나요. 2% 오르면 80만 원입니다. 아이 분유값도 빠듯한데 이자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 씨의 절규입니다. 소비 여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자금난을 겪습니다. PF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는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현재 주식시장은 실적과 무관하게 투기적 자본이 몰리는 카지노와 같습니다. 코인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즐비하죠. 외국인들은 이를 보고 한국 시장의 신뢰를 낮게 평가합니다. 펀더멘털은 약한데 밸류에이션만 높다. 이게 그들의 판단이에요. 가계부채 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요. 집값은 떨어지고 빚은 그대로고 이자는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도 모르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공황을 일으키는 방아쇠 말이에요.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출구로 달려갑니다. 먼저 나가려고 서로 밀치죠. 지금 외국인 자본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52% 수준입니다. 50%가 깨지면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마저 외국인들이 버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순간 자본 이탈이 가속화될 겁니다. 환율 폭등으로 금리가 6%대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한 매물이 쏟아집니다. 강남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팔아야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PF 부실로 건설사가 무너집니다. 대형 건설사 한두 곳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시장은 패닉에 빠져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깡통 전세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못 받고 집주인은 빚만 남는 상황이 속출하죠. 40대 집주인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금 5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4억으로 떨어졌어요. 집을 팔아도 1억이 모자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공멸하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거래 절벽과 집값 폭락, 금융권 위기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터지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1997년 IMF 때처럼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상황 말이에요. 과장이라고요? 지금 모든 조각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환율 및 주식 선물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IMF 때를 기억하십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해외 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개인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 방치되어 있었죠. 그때와 지금이 다를 게 뭡니까? 똑같습니다. 정부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말할 때 외국인들은 이미 돈을 빼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1997년 12월 정부는 외환 위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죠. 2026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는 해외 기관들만 알고 있는 정보의 영역입니다. 블룸버그 단말기를 보면 실시간으로 선물 포지션이 보여요. 하지만 개인들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금리, 환율, 물가 등 모든 거시 지표를 종합해보면 심각한 위기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데 정부는 초록불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2026년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가 한꺼번에 날아옵니다. 가계부채라는 숙제, PF 부실이라는 숙제, 환율 1,500원이라는 청구서와 함께요. 50대 직장인 박 부장은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한 돈은 반 토막이 났고 집값도 떨어졌어요. 정부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의 한탄입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환율이 폭등하면 어떤 자산을 사야 할지, 어떤 국가로 자금을 옮겨야 할지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은 뉴스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을 뿐이죠. 2026년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겁니다. 정부의 발표만 맹신하지 마세요. 외국인 선물 매도량과 역외 환율 등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의 20에서 30%는 달러, 예금, 미국 주식, 금 ETF 등 달러 기반 자산으로 옮기세요. 원화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겁니다. 변동비 대출이 있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즉시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불필요한 부채는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코스피 지수의 착시 현상에 속지 마세요.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레버리지 투자를 멈추세요. 다가올 위기 상황에서 현금을 확보해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부의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2026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을 건가요?